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99차 원내 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오원식 원내대표의 모두 말해주세요. 국민개헌, 청년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의 토치는 쉼없이 흐르고 있는데 국회에는 시간을 거스르고 시대를 역행하는 듯 퇴보만 거듭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의장 회동에서 끝내 4월 국회 정상화를 거부함으로써 예정된 시급한 청년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시정 연설이 무산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청년들의 절규도, 지역경제가 위급하다는 지역민들의 외침도 듣지 않고 외면하더니 정부의 추경 설명마저 듣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요구사항도 추경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추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청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국회가 지금 가장 큰 해방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국회 보이콧 핑계로 내세운 방송법 개정의 여당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여당은 차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장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완전히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그것을 모두 모아 이번 기회에 방송에 정치권이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방송 장악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송법 개정 없이는 4월 국회도 없다더니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여당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제 본회의 무산으로 꼭 해야 할 국회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홍문정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입니다. 결국 개헌도 버리고 추경도 걷어차고 홍문종 지키기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은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의 최선의 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을 뿐입니다. 이번 방송법 논란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입김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국정농단 세력이 장악한 박근혜 정부에서 차악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고 그것이 당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고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과 태도입니다. 개헌 백지화 시도는 투트랙의 한 축인 헌정특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하면서 여당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철진한 레파토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경이 잃기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당의 개헌 당론을 대폭 수용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 개헌안입니다. 국정 운영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식, 박근혜식 당청 관계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당청 관계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국정농단 청와대 눈치를 보는 해바라기 여당이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당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의 심장과 머리는 국민의 민심입니다. 국민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과 청와대만 쳐다보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개헌 협상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없다고 지적하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개헌안을 민주당이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개헌안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에게는
국방, 외교, 통일 3개 부처만 권한을 두고 국무위원 임명권도 3개만 주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모두 다 준다는 안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18부 장관 중에서 3명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15개 장관은 총리가 임명합니다. 5개 처 중 대통령은 하나, 국무총리는 4개 처, 17개 청 중에서 대통령은 2개 청, 15개 청이 총리 권한입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제입니까? 군권형 대통령제라고 책임 총리제라고 하면서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실제로 이것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한 이원 집정부제 그것이고 대통령제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민심을 거스리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런 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목소리가 없다, 이런 비판은 적절한 비판이 아닙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0일까지는 이제 고작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국민개헌의 데드라인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하지만 오는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지고 6월 동시투표는 물거품이 됩니다. 국민개헌은 그야말로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투표법이 없으면 개헌도 없습니다. 국민투표법을 올모 삼아 벼랑 끝 전술로 민심을 거스리는 내각제 시도, 내각제 관철 못하면 개헌 걷어차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야당은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홍문종 지키기 위해 개헌 추경 가로막는 방탄국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국민투표법 처리 지연으로 국민개헌 전면 백지화 꼼수 즉각 중단하십시오. 4월 국회를 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및 저감과 관련된 30여 건의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들을 살릴 상가임대차 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 적합업 등 특별법 등도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법도 멈춰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노동자와 임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등은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도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도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우리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해결할 4월 국회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천현 정책위장의 오르발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준비하셔야 있었는데 제가 그것 보느라 깜짝 놓쳤습니다. 예, 오르발 드리겠습니다. 길다고 했어요. 줄여주십니다. 예, 어저께 예정되어 있던 국무총리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이 무산되었습니다.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또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보이콧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6월 개헌이 가능하고 추경이 통과되어야 절박한 청년 실업과 고용위기 지역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끝내 4월 임시국회를 파행시켜서 국민개헌도 인생 추경도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면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 발생 우려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 요건이 충분히 해당됩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를 넘어서고 있고 100% 세대 자녀들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GM 군산공장 및 거제 창원 등 고용 위기 지역의 피해 현실화와 대규모 실업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대량 실업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올해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벌써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2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19%를 기록하며 정상 집행 중입니다. 청년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가 확산되어 추가 대책 수립이 불가피해졌던 것입니다. 추가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쓸 곳이 이미 정해진 재원이 아닌 추가 재원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3조 9천억으로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본 추경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지역 고용위기 대응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으로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외에 세제, 금융, 제도 개선 등 모든 정책 수단이 함께 동원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18만 개에서 22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대책 1조 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3년간 지원이 종료되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우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청년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3년간 더 주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양질의 청년 노동력을 기업의 핵심 근로자로 육성해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경에 산업단지 환경 개선, 스마트 공장 추가 보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을 비롯해 인력, 기술, 판로, 자금 등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은 21년에 모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신청 시점으로부터 3, 4년간 지속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올해 본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추경안이 마련된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와 고용 위기 지역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의 청년들과 실업자들을 생각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정치 공세에만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큰 시간 낭비인지 뻔히 알 것입니다. 막무가내식 트집 잡기는 이제 그만두고 임시국회 정상화를 통해 추경을 포함한 개헌, 방송법 개정 등 모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도록 합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합니다. 삼성증권 사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사상 초유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이 430조인데 그 4분의 1 수준인 112조 원 규모의 유령 주식이 만들어졌고 거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총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는 유령 주식이 배당되는데도 삼성증권 내부 시스템엔 경고조차 뜨지 않았고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금융당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담당 직원의 실수나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유가증권을 위조한 위조 주식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령 주식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아무런 통제도 없었던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이자 금융당국 관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조적으로 모든 증권사가 안고 있는 시스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증권사에 잠재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삼성증권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먹가게에 지갑을 두고 가도 주인을 되찾아주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하물며 수백만 명의 주식과 예치금을 다루는 증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이자 매우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금융시장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면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격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 조치는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입니다. 해당 증권사 역시 직원의 실수 운운하기에 앞서 책임을 통감하고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차입 공매도 역시 그동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의 차입 공매도의 실태도 점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얻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공매도는 다르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차입 공매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선제적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점검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미리 써두었던 입장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검찰 수사를 짜맞추기 수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며 정쟁 프레임을 만들려는 궤변만 들어놓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는 이유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 이명박, 박근혜는 서로 싸우다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한 것이라는 저열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B정권은 좌파들의 촛불에 굴복해 집권 내내 흔들렸고 박근혜 정권도 좌파 주도의 촛불 세력에 의해 탄핵당했다며 색깔론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유일한 지방선거 전략이 색깔론이라는 것은 알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게 좌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좌우 대결 프레임을 통한 보수 우파의 표 결집은 홍준표 대표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입니다. 일전에 정치 세력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만년 야당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일수록 국민에게 더욱 외면당할 뿐이고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감옥에 수감된 2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부터 구하길 당부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 어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고 포탈 실검 순위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려줄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어버이날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입각한 결정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어버이날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 얼굴을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한 날이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효도하는 분위기가 더욱 진작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공휴일이 되더라도 혹여 공휴일이 되더라도 대기업과 공무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의 유급 휴무 적용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어버이날이 유급 휴일이 되게 됩니다.
공휴일날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르신들께 약속했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치매 국가 책임제 등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KB수석부장의 발언입니다. 네, 통상 관련 현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관련 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다소 최근 들어서 진정되고 있면서 미국의 증시도 증시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통상 전쟁이 양국 모두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 CSIS라는 싱크탱크,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발표된 한 자료에 의해서도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이 도리어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양국의 무역 정천, 양국의 마찰이 장기화되고 장기화되면 도리어 미국 내 가격 상승과 소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미국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무디스의 한 발표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의 일자리 19만 개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미중 글로벌 경제적 통상 전쟁이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특히 도리어 미국에게도 도리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입니다. 실제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당의 물량이 대미 수출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를 위한 흐름에 미국과 중국이 G2로서 좀 더 성숙한 형태로 이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국도 이런 자유무역과 공정한 무역이 정착되는데 WTO 회원국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 관련돼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환율과 관련돼서 환율 주권이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상실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환율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율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가 이렇게 조정되고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미 양국의 이 환율에 대한 대화는 한미 FTA와 별도로 다른 트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 백악관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환율 논의는 한미 FTA 틀 바깥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라이타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한미 FTA 철강 환율이 모두 독립된 사안이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4월에 있으면은 곧 환율 감시대상국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감시대상국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을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한미 양국 간의 환율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 FTA하고 전혀 관련된 사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미국 농수산물 관련돼서 마치 이번 FTA 계획 협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 통상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레드라인이었고 절대로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이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아무런 당연히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개헌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당제 또는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의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협치의 기초 토대인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일정 부분 사실이고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당제나 이원집정제, 의원내각제가 갈등을 다소 완화하고 협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이후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에서조차도 정치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각 정당 간의 주요 정당 간의 이념적 간극이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극우 정당이 우회에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원인의 몇 가지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이런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 경기 침체, 중산층의 붕괴 등이 도리어 극우 정당의 출현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히 유럽에서도 나타난 그 현상이고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파 정당이 보다 이념 정당화되고 신자유주의를 절대화하면서 매우 오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중도 정당 또는 중도 좌파 정당과의 간극이 훨씬 더 벌어지게 됐다는 원인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비례성 강화를 통한 그 선거구제 개혁 또는 유럽식의 그 협치가 가능했던 의원내각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최근에 90년대 이후의 양상을 보면 그것이 양극화에서나 이 정치 갈등에서나 협치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 정치권이 더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는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리어 협치와 우리 그 정치권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기본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청와대에서 제출한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 민주화 해소를 매우 강화한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개헌 논의는 단순히 권력 구조의 개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그 토대를 만드는 쪽에서 개헌의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의결이 간사를 맡고 있는 윤석 대표의 한번입니다. 네, 이제 불임 후인 2018년 4월 27일 남쪽당 경기도 파주시 특정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 역사적 회담이 열리는 파주시 국회의 연주노동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에코세대 청년 실업 대란을 어떻게든 막아보자 하는 그러한 추경 예산안입니다. 에코세대 고용 대란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코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서 대개 91년생에서 96년생의 청년을 뜻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제가 어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8년도 3월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에코세대의 인구구조상의 특성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에코세대는 지금껏 91년생부터 에코세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92년생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92년생, 93년생, 94년생, 95년생이 그 전년도에 출생한 그 청년들보다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줄로 빨간색의 막대 그래프로 드러나는 이 연령대의 그 청년들은 355만 명에 이르고 이것은 그 전 세대나 그 후 세대보다 대략 40만 명이 추가되는 인구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2년생이 2018년에 26세지요. 그리고 96년생이 2021년에 26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92년생이 만 25세가 되는 2017년부터 20대 후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고 2017년부터 시작된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은 그 숫자에 있어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21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2021년에 꼭지점을 찍게 되고 2021년까지 에코세대의 청년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21년에는 무려 14만 명이 누적적으로 추가적인 실업 상태에 이르게 돼서 아마 이때 청년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이 아니라 실제 실업률이 16%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021년까지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 고용 절벽에 이르게 되고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작년도 추경에서 그리고 2018 본 예산에서 그리고 2018년 추경 예산안에서 이 F세대의 추가적인 고용 절벽 대란을 막아보자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용 통계가 2월 청년 실업률이 9.8%로 이렇게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 착시 현상으로 조금 덜 드러난 거죠. 전년도 2017년도 2월에 청년 실업률은 12.8%였습니다. 12.3%였습니다. 금년에 2월 청년 실업률은 9.8%이죠. 그래서 다소 개선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발표가 됐죠. 공시생들의 문제입니다. 2018년도 공시생, 구급 공채 공시생은 15만 5,38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입시 공채 정원이 4,953명이죠. 이게 접수된과 동시에 그 모집 정원 이외의 응시생은 이제 실직자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월 통계가 나오는 4월 16일경에는 청년 실업률이 또다시 12% 이상으로 이렇게 발표되게 됩니다. 여하튼 이번 추경은 이 F세대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특단의 대책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야당 의원님들 이러한 그 F세대 실업 대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추경 논의에 합류해 주시길 그렇게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용진 부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네. 어제 SBS가 국제육상 경기연맹 회장이자 당시 아프리카 IOC 위원이던 라민디악의 아들 파파디악과 삼성 간의 평창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140억 원짜리 은밀한 뒷거래에 대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돈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해서라도 단독 특별사면의 명분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행동으로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사례가 또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지점입니다. 국익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돈으로 올림픽 유치권을 샀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어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 자금, 성공 보수 이야기까지 오고 간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관련 당국이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이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어떤 불이익과 피해를 입혔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을 계기로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를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 의혹이 있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 감독 규정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 종가로 246만 원이나 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 원가인 5만 원으로 계산하게 해주는 겁니다. 은행업, 증권업 등 다른 금융업권들은 모두 시장 가격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보험업에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혜뿐만 아니라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오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이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삼성을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6조 이내로 묶여야 할 삼성생명이 무려 26조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20조짜리 특혜이고
삼성그룹 순환 출자의 핵심 고리가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삼성 맞춤형 특혜, 이건희 주문형 특혜라 불리는 겁니다. 이 보호목 감독 규정은 법 개정도 아니고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정하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이건희 일가가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을 장악할 수 있는 마법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 악한 고리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이 삼성이 그토록 정경유착과 로비에 매달리게 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제 이런 비정상적 특혜, 불안한 상황은 끝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름 아닌 금융당국과 금융관료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목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새누리당 소속의 모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후 삼성화재 사회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진짜로 부끄럽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황제 특혜 조항을 지키려는 금융당국도 반성해야 하고 보수 야당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시중에서는 보수 야당들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 거부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주목했던 김 원장이 삼성 맞춤형 특혜인 보호목 감독 규정을 개정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세력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외 출장을 나갔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잘못된 보호목 감독 규정 황제 특혜는 그것대로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재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냥 마무리할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엄중한 만큼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4월 국회 파탄 전략 때문에 변과 추명의 무산, 빈손 국회, 국민적 방탄 국회라는 낙인만 남을까 우려됩니다. 국회 거부는 짝수달 임시회를 소집토록 한 국회법에 반하는 것이고 3당 원내 수석 대표의 합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야당은 지난 며칠간 선거용 범보수 정치 파업으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국회 등원과 각 상임위 법안 심사와 처리를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성숙한 국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합의된 의사 일정마저 파탄내며 정쟁 국회를 만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당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을 더 이양하면 국정마비라고 하는 대혼란만 더 키울 거라고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선 국회 정상화와 협치가 돼야 후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한 명분과 신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자유한국당 반대로 단 한 차례 과방위 논의조차 없었던 방송법을 느닷없이 4월 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씨앗이 피기도 전에 열매를 달라는 속도 위반입니다. 방송법의 처리를 위해 과방위의 즉각 가동을 통한 병합심사도 거부하고 교섭단체의 수석 부대표들과 과방위 간사로 구성된 할인협의체 가동도 거부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는 없고 협상이 아닌 개헌과 추경 막기용 임시의 파탄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반증합니다. 두 야당 원내대표들이 발의한 국민투표법을 개헌 부수 법안이라며 미루는 것은 응시 원서 접수 없이 수능시험 보겠다는 것으로 절차 위반, 자격 미달입니다.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계속 김성태 대표는 예시를 드시는데 이것은 엄격히 다릅니다. 이미 유언 판결이 나서 입법의 시한까지 헌재가 제시한 겁니다. 또한 국민투표는 개헌뿐만 아니라 국가 중대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말론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왜 개헌이 합의돼야 이걸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6월 동투표를 막겠다라고 하는 속셈이 아닌 이상 저로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야당 원내대표의 생태 주장이야말로
각 상임위 법안 심의권을 제약하는 울트라 제왕적 원내대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두 야당 원내대표의 올가미를 해제하고 각 상임위 자율처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야당에 의한 4월 임시의 거부도 최초이지만 예정된 추경 시정연설 거부도 사상 초유였습니다. 국무총리 추경 시정연설이 무산된 것은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유기 지역의 고통을 외면한 민생 포기 선언입니다. 변환 논의 거부, 추경 거부, 또 민생 법안 논의 거부까지 3연속 거부는 3아웃 국회 퇴장감입니다.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야당 의원들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에 따라 4월 국회 파탄을 시도하는 두 야당은 원내로 제발 이제는 즉각 복귀해서 의사일정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원장 관련해서, 금감원장 관련해서 야당의 과도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 안에 보좌 인력은 직급에 상관없이 의정활동 보좌진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비서와의 회의 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치 미투와 연관시켜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입니다. 인턴 출신이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9급도 되고 8급도 되고 7급도 되고 승진하면 비서관과 보좌관도 된 것은 보좌진과 신뢰에 기반한 동지적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 안에서는 당연시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급을 마치 고속 승진 특혜에 있냐 몰아가는 것은 인턴은 역량도 없는 심부름꾼 정도로 보는 자유한국당스러운 궤변입니다. 여성 폄하이자 인턴 폄하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인턴의 고용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턴 출신의 8급 보좌 인력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혜 출장이 아니고 대가를 바란 노비도 없었다고 본인이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에서는 치열한 문제로 인격 흠집내기로 골몰한 자세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